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출산 정책입니다. 예, 우리나라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저출산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분노도 하고 네.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누구나 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아시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표 같이 보시면은 우리나라 2020년에 63만 명 태어나다가 지금은 27만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것도 잘 못 믿겠어요. 2040년에 늘어날 거라는 건데 2만 명이 네. 이것도 좀 잘 모르겠긴 했는데 여기서 많이 떨어진 것만큼 20년 후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3명. 이스라엘은 워낙 아이를 많이 낳는 그 종교인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볼 것도 없이 꼴등인데 0.72명 기준으로 봤을 때 스페인이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1이 넘네요. 1.19명.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격차가 큰 0.72명으로 네.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국가별로 보더라도 뭐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냐, 도시 문화가 어때서 그러냐, 도시 문화도 제일 화려하고 사람도 제일 많은 서울 0.55명 전국 꼴등입니다. 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별로 살펴보면은 전국 평균이 0.72명이잖아요. 근데 서울시 평균 0.55명으로 더 낮아요. 네. 구별로 살펴보면은 종로구 0.4명. 어. 엄청났죠. 여기에 뭐 관악구 같은 경우에 0.38명. 구별로 아. 살펴보면은 이게 0.72명도 사실 많은 편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마포구는 0.5명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아이를 왜 낳지 않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1%. 뭐 이렇게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냐? 뭐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뭐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결혼 상대를 못 만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를 낳게 하려면은 솔루션이 뭐 돈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상대를 주선해 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많이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솔루션이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시니컬해졌어요. 그렇죠. 뭐 이거 뭘 해도 뭐 그래봐야 낫겠냐. 네. 근데 사실 뭐 이주호기자나 저나 뭐 애 키우는 입장에서 나와 보면 정말 네. 뭐 좋긴 한데 힘들고 힘들긴 하죠. 고민이 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뭐 이게 뭐 애를 낳기 전에 일단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문제죠.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는 것도 문제죠. 네. 결혼하는 거, 출산, 육아하는 거, 그럼 끝납니까? 애 낳은 뒤 교육해야죠. 그렇죠. 주거 문제 있죠. 애 키우고 나면 대학 보내야죠. 애 결혼시켜야죠. 애 결혼 자금 대줘야죠. 애 육아하는 거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이미 저 은퇴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면은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조차도 출산과 관련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결혼을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 노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다루기가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구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문제고 모든 삶의 과정이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작게는 이제 미팅 주선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부터 해서 아예 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까지 굉장히 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서민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갖고 사람을 정말 열받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 있어요. 쪼이고 관략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하면 된다. 아, 저 되게 황당했어요. 네. 국민 댄스 체조, 국민 댄조 홍보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장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출산 정렬을 위해서 춤을 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서 2,500만 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댄조 시연 행사했던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었던 건데 네. 사실 뭐 이게 출산 정책은 아니에요. 뭐 변비 뱃살 뭐 이런 얘기인데 국민 체조 하자 그러다가 이게 뭐 케겔 운동 얘기하고 여성 출산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열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이게 또 이게 남자가 좀 들떨어지니까 네. 연애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켜야 된다. 이것도 화났었죠. 이거 정말 참. 그것도 이게 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빈축을 산 적이 있었고 네. 아까 노인 부양 얘기 있었잖아요. 노인들을 이제 물가가 저렴한 국가로 이주를 시키자. 아, 이 보고서에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인터넷 짤로 좀 도는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한심한 저출산 정책 시리즈 해가지고 여아 조기 입학, 쪼이고 댄스, 자가정자 진단기를 보급하자. 이거 뭐였었죠? 그러니까 정자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정관 난관을 복원해라. 아, 이것도 있었죠. 묵은 걸 풀어라. 그런 것도 있었고
청년 남녀 소개팅 앱을 지자체에서 만들자. 그런 것도 있었고 템플스테이 뭐예요? 절에서 만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를 좀 더 시니컬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 정관 난관 복원을 하자라는 정책의 맥락에서 비뇨의학과 의사회가 서울시 난관 정관 보건 수술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자료도 내고 막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게 비뇨기과 가서 수술 받으라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은 비뇨기과 의사들 돈 벌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시니컬한 반응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출산 정책이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출산 정책을 안 하는 나라냐라고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2006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2조 1,000억 정도를 편성을 했다가 점점 늘어가지고 2022년에 51조 7천억 원까지 와. 연간으로. 그럼 2006년 누적으로 해서 355조 7천억 어마어마한 정책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신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근데 저출산 예산이 46조 원이에요. 그럼 1인당 2억 원씩 돌아갈 수 있는 수당이네. 그럼 애 낳으면 1억씩 주자라는 거에 비하면 예산 정책만 보면은 이미 2억 원씩 한 명당 받았었어야 되는 돈인데.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항상 이게 현금으로 지원한 건 아니니까 뭐 아동 수당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뭐 어린이집 같은 정책들도 있고 뭐 그래서 뭐가 있긴 있는데 네. 아무리 봐도 355조를 받은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 양육수당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70만 원 되고 내년에는 한 1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100만 원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46조라는 숫자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동안 우리가 저출산 정책이 뭐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부분. 네. 노란 부분은 환경조성과 관련한 정책입니다. 환경조성이라는 건 아까 전에 여성 일자리, 네. 뭐 주거, 사회문화 전반 이런 정책들이 저출산 정책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출산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 그래가지고 출생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책들도 필요하다. 뭐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저출산 정책으로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산 양육 지원 정책들은 거의 정체가 돼 있고 나머지 정책들이 거의 절반 이상 무려 5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또 보다 보면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데 그래서 그쪽에다 돈을 투입했더니 정작 아이를 낳은 분들은 나한테 준 게 뭔데? 그러니까 라는 또 시니컬함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355조 썼다 그러는데 막상 출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경 조성이라는 부처별 예산들이 어디에 쓰였느냐라는 걸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갖고 잘 안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거 네. 저출산 정책입니다. 네. 국방부, 군무원 인건비, 군인 인건비, 이건 어떻게 연결되죠? 질병청, 네.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이건 연결될 것 같아요. 예방접종 아이들 맞을 때 좀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산업부 AI 융합형 산업 현장 기술 인력 혁신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인가?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 농림부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뭐죠? 이상하죠? 네. 그럼 이게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네. 스마트 그린 스쿨 조성, 내일 배움 카드, 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게임 산업 육성, 만화 유통 산업 기반 조성, 지역 문화 진흥, 프로스포츠 분야 종사 희망 우수 인재 발굴. 이거가 저출생 정책이라고. 저출산 정책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정책이 뭐냐면은 중소형 호텔들이 개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우니까 호텔 체인을 묶어가지고 네. 예약을 같이 받는다거나 패키지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거 저출산 정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당 운용센터 운영과 예방 캠페인. 아니 필요한 건 맞는데 네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왜 저출산 정책이냐는 거예요. 성남에 있는 자벌두 운영 지원, 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소상공인 지원,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 캠페인.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주제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예산을 받기가 힘든데 각종 정책을 저출산 이름을 붙여서 통과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든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KDI가 이미 분석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있죠. 네.
네. 그럼 그거를 한번 뜯어보자. 이렇게 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는 일단 빼고 네. 그럼 저출산 예산은 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부동산 임대 융자 주거와 관련한 거. 아이 키울 수 있을 만한 집이 있어야죠. 이게 이거 뭐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전체 저출산 예산의 주거가 46%를 차지해요. 아. 그러면 이것도 사실 집계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자금대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주택자금대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자 비용 정도가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대출 총액을 잡고 있습니다. 오. 그거 내가 갚을 거잖아. 네. 5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했을 때 1년에 2,50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건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인데 네. 5억 5억을 잡는 2,500만 거죠. 원을 잡은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예. 뭐 신혼부부 임대주택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임대료만 잡아야지. 그래야죠. 근데 왜 그거를 짓는 돈을 다 잡냐고.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서 안 그래도 육아도 안 되고 그렇죠. 난임 문제도 있고 애들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주거가 46%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비중은 작을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가 그렇게 잡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소득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같은 거를 가족 관련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로 잡았던 그 355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진짜 그 OECD가 이거는 저출산 정책이다라고 하고 있는 직접 가족 관련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니까 OECD 평균이 2.1%인데 우리는 1.6%더라. 안 썼다. 그러니까 아까 총액으로 보면 엄청 큰데 총액으로 보면 엄청 크지만 실제로 OECD가 잡고 있는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1.6%밖에 안 되고 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한 미국 정도 있더라. 미국은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좀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3.4%, 2.9%로 꽤 큰 규모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냐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물론 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서 355조 썼다니까 헛돈 썼다. 네. 그래봐야 출산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은 돈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출산 정책을 한다는 게 진짜 이게 저출산에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 네. 아니면 그냥 저출산이라는 명분으로 이것저것 예산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닐까? 혹은 이 예산을 만들어서 누군가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들을 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출산 정책을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는 둘째 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출산 정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른다. 라는 부분에서 2024년 예산안부터는 저출산 5대 핵심 과제 예산안이라 그래가지고 돌봄, 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육아휴직 관련한 이런 부분들, 그렇죠. 돌봄교실 관련한 부분들, 아니면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경감, 그리고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이런 정책으로 해서 15조 4천억의 예산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45조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약간 선전성 같았었네요. 별 의미 없는 그런 것들 좀 개선을 하고 진짜 우리가 저출생 정책에다가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가 2024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출산 정책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네. 장족의 발전이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짜 오만 것들에 대한 그 정책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은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하는 게 좋은 거고 최소한 이제 저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잡은 것만으로도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이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응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진짜 뭐 이번 임기 안에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뭐 누구도 별로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로는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육아휴직 분할해서 하는 것들을 좀 확대를 하고 그 육아휴직 대체 인력들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육아휴직 가면 내가 더 일해야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인력 지원금을 좀 제공을 하고 어린이집 8시간 플러스 4시간 돌봄 서비스, 초등 늘봄 학교 확대, 신생아 주택 우선 공급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난임 지원 확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애를 낳겠냐? 네. 이게 문제냐? 근데 이게 다 이제 기존에 있던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고소득층이 좀 수혜를 보는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보면은 사교육 문제, 일자리 불안 문제도 다뤄야 되냐? 비혼 출산만 있냐?
아니냐. 비혼 출산 지원도 해야 된다. 장기간 노동이 문제다. 성차별의 문제다. 여성 혐오 범죄가 문제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학교 늘봄 확대가 웬 말이냐. 돈만 주지 말고 아이를 키울 시간을 달라.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저출생 정책의 삶의 일반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미래 일자리 뭐 충분하고 성장하는 국가에서 아이 낳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아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 저건 저렇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저출산 정책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정책의 부족함은 당연한 거고 다만 저출산 정책을 저출산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했다라는 거는 그나마라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아이를 낳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적은 출산율에 적응하는 사회가 필요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네. 아이를 적게 출생하면 교육 생태계가 무너지고 지방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걸 대비하는 정책도 당연히 그것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섞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고 여기서 예산이 세면서 쓸데없다라는 게 저출생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생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그래봐야 아이 낳겠냐, 아이 키우겠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는 아이를 낳아 키우지 않아도 좋은 사회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이래봐야 안 낳는다라고 너무 시니컬하게 볼 문제만은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니까 이것도 저출산 정책 저것도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라도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출산 부분으로 이제 일단은 좀 포커스를 좀 해서 보고 네.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문제대로 해보고 저출산 문제가 이거 정책한다고 해서 추세 반등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문제라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저출생과 관련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설사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아이 낳아 키워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면 그거는 설사 출생률이 떨어지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좀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정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압권이었습니다.